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아파트 제외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부산에 있는 물건입니다. 기장에 있는 물건이고요. 한 명이 입찰해서 미납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을 그러면 또 보시면 몇 프로까지 유찰됐을까요? 그쵸? 41%까지 유찰됐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유찰됐잖아요. 그리고 2월 17일에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수익으로 돼요. 이 물건은 또 대출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세 조사하시고요. 권리 분석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왜 미납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문건 송달 내역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수익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다, 뭐 레드오션이다 라고 하는데도요, 그 이야기는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2014년부터 약 지금 11년 전부터 저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도 제가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은 21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뭐 32평, 33평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전용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거의 뭘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거로 쓸 수 있는 아파트 대체하는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정 가격이 2억 3천인데 지금 9,500만 원까지 될 정도로 가격은 한번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부터 확인을 하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 괜찮은 물건인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층에 있는 803호이고요.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웬만한 시세가 다 조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상으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이죠. 자, 이 물건은 약 70제곱짜리예요. 그러면 이 단지 정보에서 자, 이 D를 봅니다. 65.57이 96타입이고요. 103이 뭐요? 70.5타입이어가지고 정확하게 전용 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동호수는 얘가 803호이네요. 803호니까 여기 있네요. 그리고 뭐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세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전세는 지금 1억 5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물은 이거는 좀 더 작은 평인 것 같아요. 1억 6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10층은 아니고요. 이 경매 물건은 8층이니까 거의 10층과 비슷한 그런 물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방 2개, 화장실 하나이고요. 남서양이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세나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전세가 1억 5천이에요. 전세가 1억 5천인데 이 물건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전세가 1억 5천인데 지금 9,500만 원까지 유찰이 됐다고 하면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 조사해 볼까요? 안 해볼까요? 그렇죠?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세가 전세 정도까지만 나오든가 아니면 전세가 뭐 역전세라고 하죠. 매매가 전세보다 조금 낮아서 뭐 한 1억 한 3천, 4천만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 물건은 투자하기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1억 2천만 원 낙찰 받아놓고 왜 이 물건은 미납을 했을까요? 일단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단독으로 낙찰 받잖아요. 그러면 낙찰 받은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보증금 1,100만 원 정도 놓고 이 물건을 명도와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해야 될 예정인데, 내가 혼자 낙찰 받았어? 이거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는 지금 괜찮아요. 시세는 괜찮으면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고요. 이 물건이 정말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미납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권리 분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증금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전입 날짜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5월 26일이고요. 여기서
김땡님과 노땡님이 계시는데 가장 먼저 전입한 김땡님이 2021년 5월 26일입니다. 부자이커님 전입과 근저당 날짜, 말소기준 권리가 날짜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입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 같은 경우는요, 바로 등기소에서 그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이 근저당을 만들어주세요. 등기부등 올려주세요라고 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근저당이 올라가는 날짜가 정해지는데요. 전입 날짜 같은 경우는 등기소가 아닌 이 주민센터나 이 행복지원센터 가서 이거 내가 여기 살려고 합니다. 전입해주세요 라고 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는 근저당 같은 경우는 등기소에서 접수해서 그 접수 시간과 날짜 정확하게 있지만 이 전입 같은 경우는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입 날짜는 언제 그리고 언제 이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법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전입 날짜는 전입 날짜이지만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차인을 인정해 준 것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인정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0시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을 하면요, 이 임차인은 27일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결론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항력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 송달력을 통해서 이 물건 자체에 낙찰받으신 분, 2024년 11월 4일에 낙찰받으신 분이 이 물건에 문제 있으니까 불어가나, 그 다음에 어떤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좀 취소를 해주세요 라는 게 있는지 볼게요. 자, 2024년 11월 4일 이후에 낙찰자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 자체는 뭐예요?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이게 걱정이 됩니다. 부자이카님, 이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근데 옆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물건은 낙찰받아도 문제 없나요? 문제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 오피스텔은 여기에 거주를 하거나 여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사무실로 판단하고 이것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사무실이잖아요. 여기에 텔을 붙여가지고 오피스, 사무실과 주택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해서 오피스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뭐냐,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부자이컨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낙찰받으면 이거 당연히 이 월세를 주거나 이 주택으로 쓰려고 낙찰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택으로 쓰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피스텔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세금적인 부분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소형 주택이죠. 활성화 재고라고 해서 이 아파트 외적으로 지금 잘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법적인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완화는 뭐냐? 이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뭐 취득세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주택에 포함이 돼서 양도세, 그리고 뭐 보유한 재산세, 종부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고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완화를 시키려고 한다. 완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오피스텔이 그래도 지금 사고 파는 것을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쵸? 장려를 한다는 거예요. 장려를 한다는 것은 계속 이런 완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 포인트까지 함께 가져가면요, 경매로 싸게 낙찰받고 그 다음에 투자까지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소형주택 활성화 재고 방안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이에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파트 제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제외된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게 계속 장려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공동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뭘 하냐?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자, 개인이라고 하면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이네요. 소형 신축주택이라는 거는 50제곱 이하이고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라고 하네요. 다만 뭐예요? 아파트 제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아파트 제외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0제곱이라는 거는 전용이에요. 전용. 아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70제곱이 좀 큰데요. 그런 것도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기억은 해 두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뭘 하냐? 주택수.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다주택이고 집이 한 채 있을 때 투자하고 싶을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거네요. 자, 여기서 보면요. 2024년 1월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준공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 보면요. 더 중요한 포인트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또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있네요. 신규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어쩌고저쩌고 해서 기존 보유주택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등록, 만약 임대를 하면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을 하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산정할 때 뭐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20제곱 이하 수도권, 다가구,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으로 다시 와서요. 이 물건은 아쉽게 이제 70제곱이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60제곱이고, 그리고 18년식이기 때문에, 기주택이 되겠죠. 근데 임대 사업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60제곱이고, 이게 만약에 2004년 이후에, 신축이 된 물건이라고 하면요, 임대 사업과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낙찰을 받고 나서, 수익권을 이전하면 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면서 이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수로서 그 다음에 평생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틀과 기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